네, 안녕하세요. 예능기세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 그것도 이제 강남 집값이 지금 들썩인다 이런 뉴스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 특히 이제 그게 중산층이고 서민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해서 지금이라 다시 또 영끌이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덧 칠해놨는데 미리 여기 보시면 이제 집값이 아파트죠.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의 경우에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매주 변화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주 이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월 초에 가면 이게 0%대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2월부터 이게 서서히 좀 올라가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2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는 이게 0.11% 이게 일주 만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최근 이제 3월 첫 번째 주 이제 가장 최근 통계 자료죠. 이건 0.14% 다시 또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것도 장삼 대청이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삼 대청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잠실, 삼성, 대치동 그리고 청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지금 최근에 지난달 2월 12일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묶어놨던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 해제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서울 집값도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묶어놓은 것을 이제 풀겠다. 사실 이걸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에 어떤 간담회에서 먼저 그렇게 일단 뜸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젠 서울도 집값이 안정화되니까 이제 이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실제 이제 한 달 만에 그냥 갑자기 이제 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뜨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집값이 뜬다는 건 결국 뭐냐면 다 빚을 내서 집값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가계대출이 지금, 지난 2월에 5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잠정 추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2월이 지금 과연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할 때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4년 동안 보면요. 2월은 이게 비수기예요. 이사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가계대출이 다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마이너스를 났어요. 지난 1월도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2월에 플러스 3조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난 11월에도 이제 5조 정도였었는데 이게 좀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 뛰어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가 볼 때는 2월이 지금 5조인데 지금 이제 2월 12일 이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계는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리 1월부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이거 풀을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 이제 풀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까? 더군다나 또 이제 금리도 이제 떨어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덤비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2025년 2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5대 시중은행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2금융권 빼고 이게 한 736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79%가 80% 가까운 그러한 금액이 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 빌려서 집 사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계속 둘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더욱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누가 했느냐면 이 젊은 30대가 했다는 거예요. 30대가. 30대가 이제 부동산 큰 손이 된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그랬느냐? 이게 지금 2023년, 2014년 이때 이제 1순위 된 거예요. 예전에는 40대가 주로 많았고요. 그 전에는 50대도 40대가 이제 주된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는 그러한 연령층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소득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더 안정적으로 좀 큰 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그러한 계층이 이제 40대인데 30대가 지금 아직 소득도 없는데
뭘로 했겠어요? 다 돈 빌려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왜 돈이 빌려질 수가 있었느냐. 이게 2022년 하반기 되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천 주공 이제 미분양 사태도 나고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이게 정부가 서둘러서 2023년 초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빚내서 집을 사세요. 그래서 이름을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애 처음 이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시장 금리보다 훨씬 더 싸게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해줄 테니 이거 집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시중 금리는 비싸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싸게 집을 빌릴 수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를 해주면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30대에서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아파트를 막 매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올해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름을 계속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이름을 또 바꿨어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좀 이거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신생아 특례 대출. 그래서 아이를 지난 2년 동안 뭐 가졌거나 하면 다시 또 이제 싸게 돈을 빌려주겠다. 결국 그것도 이제 젊은 30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됐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든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보조해가지고 싸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을 자꾸 부양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쩌면 이게 마치 1990년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이 30년 시작한 것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가계대출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결국 이게 집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은행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원리금 갚느라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도리어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원리금 그거 갚느라고 소비도 못하니까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제 또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4천만 원부터 8천만 원, 8,500만 원 이하 사람들이 54%, 그리고 그 이상 2억 원까지가 지금 34.6%.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신생아 특례 대출 중에 97% 이상을 다 누가 했어요? 저기 중산층, 고소득층이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도와주는 일입니까, 이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빚내서 집 사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 결국은 부를 창출, 소득을 갖다가 이미 많이 지금 창출하고 있는데 재산 증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정부가 세금을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규제까지 막 풀어가면서 집값을 띄우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울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는지. 이건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특정 정파를 비판하거나 특정 정파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 당장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거 기획재정부 그리고 건설교통부 정말 공무원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정말 서울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전세자금을 또 이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늘렸고요. 물론 그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 엄청나게 키워놨고 이번 정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누가 받아가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소득이 있고 중소득이 있고 저소득이 있는데 저소득은 이제 하위 30%예요. 근데 하위 30%가 받아가는 거는요. 여기 보세요. 2020년부터 다 누가 받아가? 이게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럼 누가 받아갑니까? 고소득층이 이 상위 30% 이상이 지금 60% 이상 다 받아가요. 중소득까지 넣어버리면 이게 다 90% 이상을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거 빌려가지고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좋은 집을 가죠. 근데 사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집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또 다른데 집을 사러 가면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다른 데로 가면서 거기에 또 전세 자금을 또 대출을 받아가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전세 대출을 받아간다. 더군다나 보증까지 또 해줘요. 보증까지 100%.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언뜻 보면 서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이거 보면 알고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중에있지만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한테 했지만 또 이 전세 대출도 보니까 중산층 고소득층한테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전세 대출을 보증을 100%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서 전세 대출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갭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또 집값 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결국 부채 더미에 올라가 앉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90%를 뭐 줄인다, 이제 보증을 90%를 줄이는 게 그게 줄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보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예 전세 대출 자체를 앞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0%로 단계적으로 줄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 대출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를. 예?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거예요. 지금 좀 아까 보셨잖아요. 다 중산층 고소득층이 다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이게 정말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이렇게 집값을 더 띄워놓으면 집값을 띄우면 그 당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값은 이미 더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또 빚내서 집 사라고 또 이런 정책 쓰면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오늘, 정말 조용조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목소리가 정말 속상하니까 자꾸 이렇게 높아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 DSR,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나마 정말 잘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 정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가상금리를 붙이겠다. 그래서 가상금리를 처음에는 뭐, 이게 그러니까 만약 상황이 갑자기 뭐 금리가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변동금리의 경우에 이제 금리를 더 많이 이제 그만큼 더 내야 되니까 이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상금리를 좀 높여주자. 그래서 이 처음 1단계로 뭐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을 뭐 25%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5%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7월부터 다시 이제 5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올해 1월부터 이제 1.5% 포인트 이제 가상금리를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7월 1일 날 시행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딱 일주일 남겨놓고 시행 일주일 남겨놓고 그 당시에 부동산 PF 문제니 뭐 이런 문제 불거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 안 됐다는 그런 핑계로 2달을 또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2달 연기하니까 그때 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막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또 집값도 띄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올 1월 시행하기로 한 걸 갖다 7월 밀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전반적인 뭐 부동산 경기가 특히 이제 지방은 나쁘니까 이제 서울만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도 안 했어요. 이미 7월 하기로 예정했는데 지금 뭘 결정을 아직 안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발표로는 4월 가서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겠다는 거. 미리미리 이걸 갖다가 시그널을 정부가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뭐 땜빵을 자꾸 하니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집값을 이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상향 안정화 기껏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향 안정화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집값이 다시 또 뛰고 가계부채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간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뭐 최근에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통계의 마술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GDP 추계 방법 이제 기준연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던 것이요 100%가 넘었어요. 제 기억에 102% 정도 됐거든요. GDP 대비로.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걸 바꾸면서 93%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90.5%, 뭐 지금 90.5%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IMF나 BIS 거기서도 지금 다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비치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90%가 됐든 뭐 100%가 됐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다. 이제 일반적으로 OECD 평균을 보면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보면 뭐 스위스나 호주나 캐나다 정도 다음으로 지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 소위 전세 보증금 이 전세 보증금이 정말 위험한 개인 간의 그러한 부채이기 때문에 이걸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 서울대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정말 아주 치밀하게 이건 추정을 했어요. 이건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규모냐 그것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로 이게 130%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연코 이 OECD 국가에서 1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가계부채를 이걸 비중을 볼 때 GDP 대비로 보면 정확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로 봐야 되냐면 가계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가 빌린 거니까. 근데 이 가계소득은 이 GDP보다도 훨씬 더 작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로 보면 이것도 130%예요. 전세보증금 빼더라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허덕거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GDP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 가계 소득 증가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가지고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정말 큰 문제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수준을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90.5% 수준을 넘지 않겠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 분모가 이제 GDP잖아요. 그러니까 GDP 증가하는 그러한 비율 정도 이내로 잡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 이제 정부가 볼 때는 이 GDP 이제 명목 GDP 증가율이 3.8%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 정도 될 거다. 물가는 한 2%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3.8%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지난해 가계부채가 2,300조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제 3.8% 정도 되면 87조 4천억 정도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국은행도 현재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1.8%가 아니라 1.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수정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낮아져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더더욱 이제 문제는 이게 설사 이제 87조 4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책 대출, 뭐 지난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서 지금 막 풀고 그 전에는 또 뭐 특례 보금자료 풀었는데 지난해만 얼마 풀었냐면 60조를 풀었어요. 60조.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60조만큼 그 돈을 풀어가지고 그걸 집값 띄우는 데 쓴 거예요. 불쏘시개로. 그러다 올해도 또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가계대출이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정부가 한 거예요. 정부가.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어쨌든 뭐 제가 뭐 이러한 등등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절대 위기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런 책을 제가 출판했다는 말씀 막 드렸고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제가 이 책 제가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책 팔려고 한다고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계신데 제가 가슴이 막 아파요. 정말 그런 뜻 아닙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 보시고 아니면 안 보셔도 되는데 기회하면 정말 보시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는지 하는 것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는 일요일부터 이제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해서 거시경제 상황을 이론적으로 좀 아주 쉽고 아주 실용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고 또 즐겁게 정말 공부하면서 우리 경제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약간 좀 목소리가 약간 높아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